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오쿠입니다. 비가 그치고 굉장히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거시경제와 국제정세를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경제 채널인데요. 그 와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재작년 딱 11월부터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이 나왔다 하강이 나왔다 해도 저는 이제 이 흐름을 하나의 큰 화폐 전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블로그에도 쭉 적어놨고 금년 2월에 유튜브로 이사 오게 되면서는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길게 보게 되었나를 유튜브 카테고리 중에 이번에 11개로 제가 새롭게 재편한 유튜브 제 채널의 카테고리 중에 맨 처음에 있는 거 뭐나 되는 것처럼 제가 숨겨진 음모들이라고 해서 긴 카테고리가 하나 있죠. 그 안에 가면은 맨 처음에 지금 당신의 주식과 부동산을 폭락시키고 있는 그들의 계획에서 1부, 2부, 3부까지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만들다 사실 지겨워서 중간에 끄는 건데 그전 이제 블로그에서부터 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됐고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다른 배후 금융 세력의 숨겨진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경제를 드라이빙 해가기 때문에 결국 경부선을 타든 호남선을 타든 결국은 서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장기적으로 긴 숏 배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결산도 좀 하고 한 번씩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역대로 금년 상반기 들어서 역대로 큰 상승장이 나오면서 저도 지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지금 상반기 결산 끝나고 하반기 7월 오면서 강세장이 더 깊어지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7월 들어서 이제 하반기 예측을 시리즈로 3편 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정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힘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바로 전 영상에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경기 침체는 없고 연착륙이 가능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은 더 위로 크게 강세장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돼서 진입한다는 그런 낙관론이 퍼진 가운데 지금 실적 시즌으로 이제 이어진 것까지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들썩들썩 하는 모습에 일시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롱 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재미를 보고 계실 거고 반대로 숏에 저처럼 이제 숏에 이제 포지션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서 크게 물려갖고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판단은 이제 본인 자신께서 해야 되고 저는 항상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제 주장을 하다 보면 제 주장에 많이 이렇게 감화가 되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본인의 판단에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고집스럽게 또 숏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또 괜히 또 최호크라는 애를 알아가지고 또 내가 더 손해보고 있네 그렇게 또 마음의 씁쓸한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서로 엮이면서 영향을 주게 되고
그건 참 제가 어쨌든 사과 말씀드리고 그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참 저는 이제 항상 남들한테 어떻게 리딩을 하거나 제 말이 맞으니까 꼭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요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매수는 것처럼 잘해야 양복 한 벌이고 대부분은 뺨 속대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단지 이제 몇 년 전부터 달러로 바꿔놔라 부동산 사지 마라 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볼 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제 맞춰가고 있다고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답니다. 예. 그 이제 뭐냐면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1파에서 5파까지 이렇게 충격파로 내려오고 나서 반등의 조정파가 ABC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반등이 오면서 지금까지처럼 모든 사람이 이거는 약세장이야. 모두가 알고 준비하는 약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내가 졌다 하고 다 인정하고 모두가 찐 반등이다 하고 돌아서야만 그것이 이제 진짜 전체에 대한 마지막 반등을 완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 그런 거 같이 살펴보고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돌아선 것, 그 다음에 그 월가의 그 트레이더들의 그 설문조사 내용 그런 거 다 봤는데 아직도 조금 모자라다. 7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다. 좀 더 풋콜 옵션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시장의 상황이고요. 항상 이렇게 어떤 한쪽 극으로 몰려가면 다른 쪽 극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연초부터 또 작년부터 보는 이제 어떤 국제 정세의 흐름 있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차트는 그렇게 후행적으로 그냥 맞춰보는 수준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국제 정세 그 안에 숨은 있던 음모 같은 걸 보면서 보는데 그 모습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그 예측했던 것이 그 방향대로 너무나 완고하게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맞춰져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제가 보는 어떤 확률, 제가 보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될 경제 시장도 그런 확률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막 깔딱깔딱 넘쳐나는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오히려 지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약간 솔직히 기대도 되는, 이제 드디어 빵 터지겠구나. 내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 했던 것이 미뤄지다가 이제 여물어 가는구나. 사실 그런 기대감도 날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 이제 나쁜 상황을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요. 놀부심보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던 그 흐름이 드디어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거봐 역시 이렇게 되네. 이게 맞았네. 내가 의심한 게 맞았네 하다가 모든 게 이제 다 까발려지면서 어떤 그냥 그런 호기심이죠. 인문학적 호기심.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제가 다 무슨 신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운 좋게 여러 번 잘 맞췄다 해도 이것도 완벽하게 맞을 거다 그렇게는 저도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단지 그게 아니었을 때 오는 손해는 저 혼자만 좀 감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 못한 그 반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쁠 것이고 기분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손해봤던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복구하면서 여기서 본전까지만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현금만 들고 관망하면서 도대체 때가 언제야 여기저기 이쪽 정보도 들어오고 저쪽 정보도 들어오다가 최욱호라는 애도 있던데 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구독하고 즐겨찾기 해놓고 또 계속 들으면서 자기만의 뷰를 이렇게 보완해 나가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장을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환율을 볼 겁니다. 환율을 볼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경제 채널하고 다른 게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딱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놓지를 않죠. 거기에 대해서 쭉 전부터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나 사건과 기사들을 첨부를 하면서 앞으로 그래서 최소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대한 긴 흐름으로 얘기를 하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글이 길어지고 영상이 무조건 1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러죠? 심할 땐 2시간도 가고요. 이게 제대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튜브에서 뭔 경제적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어느 경제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얘기, 어떤 사람들이 막 금방 가십적인 얘기, 호사가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어떤 그 제가 보는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거나 어떤 결말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그저 빨리 그 트렌드 되는 키워드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사람들이 뭐 금방 좋아하는 얘기하고 또 금방 잊어먹고 뒤에 가서 그것이 틀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뭐 그런 식의 뭐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거기에 대한 제 생각과 비전을 자료들을 첨부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뭐 물론 나중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지 않게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뷰가 있습니다 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정도는 되겠다라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니 원고가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뭐 한 달 전 뭐 그렇게 시작될 때도 있는데 완성돼서 내놓는 건 되게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다 해도 최소 어떤 그 영상이 한꺼번에 막 변비약 먹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막 몇 개씩 쏟아질 때도 있고 그렇게만 5일 동안 안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틀에 한 번꼴로는 영상이 나오는 거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답답하실 거예요. 다른 뭐 경제 채널은 뭔 사건이 있다면 바로 뭐 막 6시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뭐 사람들이 뭐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프리고진 얘기도 그렇습니다. 프리고진 얘기도 저도 계속 보는데요. 그 전에 한번 프리고진에 관해서 영상을 내놨었죠. 그 이후로는 말이 없죠. 지금 나오는 건 다 허수라고 봅니다. 예. 푸틴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푸틴 밑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 군부의 또 다른 세력하고 군부 안에서도 와그너 그룹 프리고진에 동조했던 세력 그 세 군데가 서로 간에 자기 러시아 국민들하고 외부 반대 세력 미국이나 서방연합한테 자기들이 건재하고 모든 주도권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서로들 암투를 벌이면서 세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면서 가짜 뉴스가 가짜 프리고진이 나오고 가짜 프리고진 사진이 나오고 가짜 음성 파일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통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프리고진은 또 제가 저번 그 프리고진 영상에서 의심한 것처럼 서방연합과 푸틴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 살 길을 어느 쪽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도모해볼까 하고 물밑에서 치열한 접촉을 틀림없이 벌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허수라서 여기에 괜히 시간 낭비할 건 없고 제대로 된 어떤 믿을만한 정보인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것이 어떤 전쟁이나 또 우리가 보는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 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예. 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까지 본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어떤 영향을 줬냐면 외환시장에서 미국이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니까 말로는 뭐 앞으로 금리 인상 더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7월이 마지막이고 7월은 뭐 한다고 이미 뭐 거의 사람들이 99%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확 변했냐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바로 7월 12일 CPI와 그 다음 PPI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부터 모든 시장의 그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전부
돈의 급격한 머니 무브가 일어났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시장이 확 오고 환시장에서는 다 후퇴하고 하면서 달러는 갑작스럽게 약세로 빠지면서 전세계 환율도 그에 맞춰서 변동이 그날부터 일어난 겁니다. 즉 긴축 기조는, 미국의 긴축 기조는 이제 끝물이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7월 12일부터 퍼지면서 사실 환율 시장은 조금 더 2, 3일 일찍 움직였습니다. 왜 일찍 움직였냐면 제가 저번 그 마지막 환율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환율 시장에서 오를 만큼 빼먹을 만큼 빼먹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엔화, 위안화 거기 시장만 봤을 때 지금 그쪽 정부들이 각국 중국하고 일본 정부들이 여기서부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차트상으로도 위로 빼먹을 만큼 빼먹어서 여기서 얘네들이 더 무너지려나 어쩌려나 하고 서로 간 보면서 대치 상태 중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외환 트레이더들도 7월 휴가 가기 시작했고요. 말단한테 좀만 맡겨놓고 그러죠. 그런데 거의 7월 12일에 CPI, PPI 예상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작년 이제 그 7월 달에 발표는 됐지만 6월 달 지표죠. 6월 CPI와 PPI인데 작년 6월이 가장 전쟁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상대적인 기저효과로 이번에는 어차피 뚝 떨어져서 시장에 좋은 내용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뭐 들어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뭐 한 90%의 확률로 일단은 그동안 올라가던 달러가 한꺼풀 기미 푹 빠지면서 좀 환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가라앉으면 그만큼 엔화나 위안화가 길을 펴면서 정부가 그쪽 당국이 환투기 세력한테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슬슬 돈들을 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뭔가 시장의 모습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어디로 더 돈을 넣을지 그때 넣으면 되겠다 하고 사실은 하루 이틀 전부터 슬슬 환시장에서는 환투기 세력들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에 6월달 지표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무브머니가 일어난 거죠. 머니 무브가. 즉 긴축 기조는 이제 끝물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마침 환시장에서 휴가철을 맞아 많이들 대기를 타고 있던 환투기 세력의 그 약해진 화력을 틈타서 마침 얘네들 화력도 약해졌죠. 그러니까 각국의 비달러 국가들이 강력하게 자국의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이번에 된 겁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환시장에서 달러 강세는 내려가고 동시에 돈이 옮겨간 거죠. 즉 7월 12일에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발표되자마자 환시장에서 저항 세력들은 골디락스와 긴축 종료를 예상하면서 일제히들 달러 약세로 베팅 전략을 돌아서면서 크게 후퇴하였고 달러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달러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동시에 시장에서는 연착륙이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 골디락스다 하면서 갭으로들 뛰었죠. 그날부터 갭으로 딱 뛰어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차트로 살펴봐도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그 한계를 갭으로 빵 뛰어갖고 위로 천장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고비를 겪고 있던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 엔화도 이때가 기회였겠죠. 환시장에서 알아서 투기 세력들 FX 그 환거래 시장에서 다른 그 달러 매수세들이 전부 포지션을 바꾸니까 일본하고 중국 당국도 얼씨구나 하고 그 기회를 적극 활용했죠. 우리나라 역시 그랬고요. 또 특히나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같이 환율이 안정되니까 우리나라 워낙 끌어내리기도 훨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무척이나 수월해졌죠. 제가 이날 그때 막 비가 제가 있던 때는 막 물난리가 나오면서 벌벌 떨던 때였는데 역시나 컴퓨터에서 띵 알림이 와가지고 제가 얼른 캡처를 해놨던 겁니다. 이거 7월 12일날 그때 발표가 CPI, PPI가 뭐 9시 반인가 뭐 있었죠. 보면은 이때 오후 10시 20분에 제가 캡처해놓은 건데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CPI, PPI 발표가 그날 저녁에 있고 나서 한투기 시장이 전부 일제히
달러 매수에서 매도세로 포지션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차고 내린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열심히 그렇게 했죠. 재밌는 건 여기 3.04 오른 게 뭐냐면요, 은입니다. 은 선물 시장. 예.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이 튀죠. 그런데 항상 이제 저는 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옛날부터 알고 계시죠? 은이 더 펄쩍펄쩍 위로 뛴다는 건데, 무려 예. 얼마나 그 시장에 머니무브가 심하면서 이때 컨셉이 순식간으로 바뀌었는지 은도 뛰는데 무려 그때 3%를 뛰어버립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참 뭔가 이 급격하게 사람들이 포지션들을 지금 거대 기관들이 막 바꾸고 있구나. 그게 딱 보여주는 거였죠. 그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기사를 보면 굿바이 킹 달러. 미국의 긴축 종료 전망에 이제부터는 약달러에 본격적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7월 13일 바로 그 다음날 CPI, PPI 발표 있고 바로 그 다음날 나온 기사예요. 달러 가치가 1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갑자기 떨어져 버렸다. 킹달러 시대가 저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어제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으로 나섰다. 시장은 약달러에 베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달러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 그대로 써있죠. 예. 블룸버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받아가지고 헤지펀드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모두 다 달러 순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보고했다. 그렇죠? 제가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거 같다 하는데 제 뇌피셜만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기다려서 관련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냅다 이렇게 캐치를 딱 해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주장하면 여러분들도 어디 시골에서 저희 순댓국에 소주나 먹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또 개나 엑스나 저기 유튜브 한다고 나와서 또 아는 체 하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부러 하루 이틀 며칠 기다렸다가 비슷한 기사를 꼭 밑에 가져옵니다. 그래야 이제 지원 사격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도 바로 저를 그렇게 무시 안 하죠. 근데 딱 이 기사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헤지펀드라는 게 결국은 환투기 세력이잖아요. 외환시장, FX 시장 같은 데서 그러죠. 얘네들이 3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순 매도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자료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 뉴질랜드 달러처럼 그동안 달러 강세에 억눌려서 빛을 못 보고 환율이 올라가기만 하던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점쳤다. 하반기에는 벌써들 이제 완전히 진짜 하반기에는 정말 이제 달러 약세고 다른 나라 환율은 다 이제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수익률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거다. 신흥국 통화가 제공하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익률은 달러는 올해 하반기 약세가 된다. 자기들이 대규모로 포지션을 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뭐나 바꾸면요, 항상 뒤에 가서 이렇게 앞으로는 꼭 이렇게 된다 하고요, 개미들도 따라하라고 시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옆집 순자 아주머니도 알 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사가 퍼져갖고 뉴스가 퍼져서 뭐가 좋대 퍼질 때는 그때는 이제 마지막 설거지 모집한다는 거고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 이것도 언제적 뉴스냐면 7월 13일 뉴스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달러 인덱스라는 건 비중별로 유로가 그 안에 57%나 차지하고요. 일본의 엔화가 13%나 차지하고요. 파운드화가 11.9%. 그 외에 이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6개가 달러가랑 합쳐갖고 7개 나라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어딥니까? 지금 딱 보니까 유럽연합,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통화 가치가 영국은 그렇게 지금 요새 뭐 죽기 직전 껐덕껐덕 되는 것 같은데 워낙에 그 예전에 사실은 미국 이전에 기축통화국은 영국이었잖아요. 그 대영제국이었잖아요. 아주 그런 금융의 중심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고 있죠. 금융 중심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영국도, 런던도. 새롭게 이제 그 자리를 저기 뭡니까?
두바이가 열심히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사우디 형님이 또 태클 검사 나눠 먹자 하고 있죠. 미국이 이제 그 꼴은 안 볼 거고. 예. 지금 보면 결국은 유럽연합,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이 네 나라가 전 세계에서 통화가 제일 세네요. 어디서 본 나라들 아닙니까? 예. 저번 제가 하반기 예측 시리즈 3부에서 우에다로 결말을 맺었던 거기에서 출연 패널들 4명이죠. 전 세계 어떤 금리 정책을 얘네 4명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작당 모의를 하면 담합을 하면 뒤에서 공정거래를 안 하고 그러면 세계의 어떤 신용시장, 금융시장의 방향은 휘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놈들이 4명 모일 때 바로 특파원으로 잠입을 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죠.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콧대 꺾인 킹달러가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은 계속 약세로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걸 잘 아시고 최호코는 달러 강세로가 오히려 앞으로 더 계속 유지될 거라 하는데 재밌고 달러 사야지 그러지 마세요. 시골 노인네 말 듣지 마시고요. 이런 연봉 몇 억불 받는 유명한 전문가들 얘기 들으십시오. 예. 그냥 이쪽은 재미로 봐주세요. 저 노인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밌네. 엄마 찾아 산말리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 보자 꼬라지를. 보면 서로 재밌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미국 달러가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상 자기들이 봤을 때 2024년에 조만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니까 그러면은 달러 약세는 더 심해지고 더 이어지겠죠. 마침내 금리 인하 하니까요. 예, 당연한 얘기죠. 아주 교과서적인 논리입니다. 경제 이론에 이런 얘기였고 살짝 반론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제가 여기를 버티는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 살짝 한번 봤었죠. 딱 거기라고 지금 여 버티는 수준이 코로나 빵 터지고 3월에 급격하게 터지고 4월 5월까지 달러가 전세계 최고 강세였을 때 그때하고 지금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그 수준이다 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요겁니다. 7월 12일 날짜가 여기네요.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결국은 이 저번 달러가 한 번씩 이렇게 약하다 하면서도 밑에 끈끈하게 지지하던 이 라인이 있죠. 이게 100일입니다. 100일 거의 101.11 이 정도인데 이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했는데 그걸 장대 음봉으로 빵 뚫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7월 11일 밤부터 뚫어가고 7월 12일이요. 아까 7월 12일이죠. 예. 그날 뚫은 거예요. 바로 PPI 나오고 나서 전부 달러 매도세로 아까 자료 기사도 보여드렸죠. 돌아섰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했는데 지금은 좀 살아나고 있죠. 왜 살아나나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유로화도 보시죠. 유로화도 제가 그때 저번 영상에서 가장 최근에 예전 그 유럽이 조금 강했을 때 그때에서 이렇게 내려온 폭에 피보나치 딱 되돌린 만큼 제가 보니까 오늘 빵 찍었네요. 거기까지 신기하죠?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찍고 지금 안정되고 있죠. 조금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봐야죠. 뭐 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며칠짜리 단기 재미로 볼 때는 이런다는 겁니다. 파운드와도 지금 똑같은 모양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올랐다 이만큼 다시 내렸죠. 갑작스럽게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또 며칠 내렸습니다. 달러도 이렇게 되면서 이날 기사가 7월 13일 기사가 달러는 이제 점점 더 빠질 거야 했는데 그날부터 서서히 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깐 쉬는 거겠죠? 예.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가 여기까지 까딱까딱 하는데 당국이 막으면서 저리가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했는데 조금 여기서 이렇게 쉬다가 7월 12일 보시죠. 역시나 이때도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중국 위안화에서도. 왜냐면 여기서 놀던 애들이 다 달러 매도세로 다 바꾼댄다. 12일 CPI, PPI 나오니까 다 돌아서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 파란 선을 장대 음봉으로 뚫고 내렸네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 그어둔 파란 선을 위안화는 7월 12일 날 장대 음봉으로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도 그러고 그 7월 12일 날 환투기 세력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전부 장대 음봉으로 뚫어버리죠.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 버리거나 지금 반대로 그러죠. 이날은 이 파란색 선은 뭔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지? 이거 그때 제가 위안화 한참 오를 때 여기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전에 이렇게 많은 저항과 지지를 보여줬던 이 라인 이쯤에서 한번 그래서 이때도 한번 올라가다 이쯤에서 한번 장대 음봉으로 중국 당국이 끌어내렸죠.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갔다 했죠. 이번에는 거기를 좋다고 끌어내린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그렇게 12일 13일 하면서 이제 신흥국 통화 뭐 어쩌나 하는데 중국은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갔는데 오늘 또 열심히 내렸네요.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1차 목표가 여기겠죠. 얘네들은 이 파란선 밑으로 좀 끌어내려서 안정시키고 점점 이 밑으로 더 가져가고 싶겠죠. 중국도 지금 환율 관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그 중앙은행 거기 총재도 이번에 완전히 그 시진핑 사람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주 나름 미국물 먹고 하바드물 먹고 좀 이렇게 자유경제체제 환시장 이런 거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로 지금 바꿔 앉혔어요. 하도 다급하니까 며칠 사이에. 요것도 이제 뒤에 소개가 될 겁니다. 엔화 보시죠. 엔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요러다가 아무래도 쭉쭉쭉쭉 지금 왜 엔화는 일찌감치 내려갔죠. 굉장히 다른 것보다. 왜 그러죠? 제가 딱 그 영상 만들고 나서부터 바로 슬슬 이번 7월 25일인가에 그 일본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야 보니까 우에다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결국은 일본도 슬그머니 이번에 갑자기 작년 12월에도 아니다 다 갑자기 그냥 뒤통수 쳤잖아. 이번에도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살짝 손 보면서 금리 인상 기조 쪽으로 통화 정책을 약간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러 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일본의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황과 지금 그런 여러 것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계속 이런 걸 유지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언제든 미국이 하랄 때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필요하면 계속 일본이나 유럽이나 파운드나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라로서 야 달러가 너무 약해지려고 하는데 니네가 좀 도와줘 하면 예 형님 하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금리 완화 기조나 여러가지 있던 재정 부양책 같은 걸 하면서 자기들 나라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달러를 밑에서 더 많이 안 떨어지게 받쳐줄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부터 제가 몇백 편의 글을 써오면서 매번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한두 번 여러 번 겹쳐가니까 이제는 아예 저는 삐딱해진 거죠. 아주 의심한 거예요. 그 저기 뭐 지가 못 나가지고 저기 여자들이 불쌍해서 좀 상대해주다가 미안 우리 더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떠났는데 그걸 괜히 지가 못난 건 생각을 못하고 저처럼 아주 이 세상에 이 모든 여자들은 다 김치야 하면서 여자를 증오하게 되죠. 다 나한테 아픔만 줬어 사랑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괜찮은 여자가 와서 좋은 행동을 해도 뭡니까 아주 색안경만 끼고 보죠. 여자들은 다 똑같아. 저거 틀림없이 저거 어장관리야.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눈에는 작년부터 아주 여러 번 그렇게 일부러 달러 약세로 빠지려고 할 때는 여러가지 의심되는 통계상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아니면은 자기들 그 경제를 정말로 살리기 위한 거고 정반대의 똥꼬집을 피우면서 그때그때 달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준 걸 저는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몸은 그렇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의심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지? 어쨌든 7월 말부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네. 당국자는 절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소문이 살살 도니까
이때부터 엔화는 미리 빠져야겠다. 괜히 다치기 전에 하고 미리들 후퇴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당국이 끌어내리기가 쉬웠죠. 일본 당국도 물론 이제 테이블상에 모든 옵션이 있으니까 지금 안 물러나면 니네 후회한다고 계속 겁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7월 12일 찾아볼까요? 11일 여기네요. 역시나 어떻습니까? 140엔이라는 이 얘네들의 이 막대한 여기 보이시죠? 예전에도 그랬고 막대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인데 이거를 장대 음봉으로 뚝 누르는 날 역시도 7월 10일로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7월 12일 CPI, PPI 발표로 모든 환율 시장에서 지금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준 기사대로 포지션들을 다 일시에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에 이런 변동이 온 거죠. 즉 연착륙이 오고 골디락스가 오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침체는 없다 라고 지금 다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번에는 진짜 찐 반등이고 강세장이다 라는 식으로 마음들이 돌아서면서 포지션도 다 바뀌어서 일시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엔화도 여기서 탁 찍고 지금 같이 올라가네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자 원화 보시죠. 원화도 이제 7월 12일 찾죠. 제일 긴 거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7월 12일 가장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었죠. 쭉 내려가지고 원화도 그전 이 밑에 저점까지 끌어내리면서 아주 기분 좋게 내렸지만 다시 이제 1270원으로 어디까지 내려왔었어? 장중 1250원 때도 한번 찍었었네. 이야 대단합니다. 하지만 헛돈 쓰는 거죠. 며칠 동안 올라오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식시장이 위로 뜨는 것만큼 환율시장도 달러 약세로 빠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환율들은 전부 안정됐고요. 이 동아시아 3국도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하면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하나하나 서로 다른 내용인데 저는 항상 시리즈로 막 1편, 2편 그 영상에 번호를 붙이죠. 이번에는 이제 안 붙였습니다. 하도 이게 글씨 쓸 자리가 모자라서 썸네일에. 그런데 그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 소제목 주제들이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로 이어집니다. 또 사실은 이 몇 시간짜리 얘기가 정말 대단한 노인네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혀를 내두르죠. 아유 지긋지긋한 양반. 근데 그 왜냐하면은 그 인과의 결과에 따라서 앞에서 이런 일이 왔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해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환율 얘기도 갑자기 이랬더라다 저 발음이 안 되네. 이랬되더라 하면서 환율 시장에 이런 뭐 달러의 어떤 저기 뭡니까 기사 하나만 보여주고 아니면은 차트만 보고 보시죠? 저항선, 매물대, 거래량 땡 뭐 이런 식으로 되돌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경제를 보는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맨날 저기 헛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국제정세나 거시경제에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이것이 환율 시장에까지 환율 트레이더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같은 날 이렇게 동시에 모든 포지션이 다 머니 무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앞에 영상하고 연결해서 다음 그 연쇄적인 파도 효과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까지 이렇게 쭉 봐야 그래야 어떤 이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길게 연관시켜서 봐야 나중에 이제 조금 뭐가 보이네. 맨날 뉴스만 보고 누가 똑똑한가 누가 유명한가 걔네들 것만 시간 내서 그냥 봤는데 이제 내가 봐도 조금 뭐 보이네 걔네들 거 안 봐도 되겠네 정도 되시려면 이런 식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영상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리즈도 지금 뒤에 굉장히 긴데요. 이 옆에 이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입니다. 이 뒤에 이 시리즈로 하면 또 어마무시한데 이 시리즈에 항상 마지막 결론이 있죠. 사실 이번 마지막 결론은 그동안 굉장히 말하기가 마음 아파서 미뤄왔던 대한민국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이런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반기에
요즘 와서 뉴스 보시면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 드디어 반등한다고 다들 희망회로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저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무시무시하고 혹시 뭔 일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하반기에는 정말 최고로 팬데믹 이후로 최고로 조심해야 할 때가 지금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거기까지 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환율 얘기만 해야죠. 자, 결국은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의 달러 가치가 15개월 만에 최저가 됐다. 아까 본 거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결국 계속 실제로 환투기 세력들도 달러 약세로 돌아섰고요. 모습도 주식 시장의 모습처럼 환율 시장의 모습도 전부 포지션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서 달러 약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제 견해를 얘기를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아직 달러 약세를 점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부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달러 강세는 장기적으로 아주 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해류로.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격동기를 기축통화 패권 시즌2다라고 그 본질이 화폐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폐전쟁이라면 달러가 이겨야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돼야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 이런 주식시장 상승의 근간이 별다른 섹터의 펀더멘탈적인 개선은 별로 없었고요. 오직 AI에 의한 부분적 거품위에만 쌓아진 것이로 저는 보기 때문에요. 언제든 이것이 사상누각처럼 다른 트리거, 자극과 요소에 의해서 무너질 확률이 아주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요. 현재 AI에 대한 시각과 지금 강세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도 점점 더 아주 무섭게 커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이런 시장의 들뜬 모습과 달리 신용 경색의 위험은 여전히 저는 진행 중이고 보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그 뒤에 기사들 여러 개 보여드렸죠. 그렇게 금융과 신용시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그 나라들은 바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달러를 찾게 되고 달러 강세를 밀어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기사를 다른 기사 또 가져와 봤습니다. 7월 18일 이틀 전 기사네요. 미국이 지금 요새 뭐 은행주 실적 보면 다 은행 괜찮다 뭐 지금 계속 뭐 난리치고, 물론 지금 어제 살짝 봤더니 어디더라? 골드만삭스하고 지금 블랙록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좀 손실 본 게 많고 다른 뻘짓하다가 손해 본 게 많아갖고 다른 은행들과 달리 지금 조금 어닝 미스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은행권들 지금 다들 열광하고 있죠. 첫 스타트에. 그러나 실제 실물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 대출 거부, 우리 당신들한테 이제 예전처럼 대출 못 해주겠다고 대출 거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21%인데 이것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랍니다. 은행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미국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7월 17일 기사인데, 반짝 반등했던 세계 글로벌 경제는 이제 진짜 침체 시작하나. 왜죠? 제가 그 중국 영상 7월 들어서 만든 것처럼 중국이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죠? 유럽도 이미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중국은 회복 못하고 있고 온 신흥시장이 더불어서 과중한 부채 부담과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 하나만 지금 뭐 잘된다 어쩐다 하는데 미국 속내도 지금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다른 미국 말고 전 세계 경제를 아주 크게 이끌어가는 중국과 유럽은 이미 들어눕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다른 신흥국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도 않는 나라는 지금 이미 1년 전부터 지옥이고요. 지옥. 거기 이제 이상기후로 재난까지 겹치면 거기 사람들 지금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다들. 예.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워낙에 2분기 전망치를 예상치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다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 열어봐야겠죠. 예. 하지만 만에 하나 시장에서 이번 어닝 시즌에 기업의 실적에 실망하게 될 때, 또는
AI에 대한 회의성이 어떻게 하든 이거 별로 돈은 안 되고 돈만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네 라는 회의성이 들기 시작할 때가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다시 달러 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해도 무엇보다도 하반기 거시경제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미국은 잘 나간다 하지만 분명히 유럽은 이제 확실히 2분기 연속 경기 침체로 흐르고 있고 중국도 아무리 살린다고 노력해봤자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점점 중론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네, 뉴스 보면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제가 그전부터 뭐 꾸준히 보신 분 몇 분 소수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연초에도 달러 약세, 우리나라 환율이 뭐 외국의 유명한 뭐 노무라 증권부터 해가지고 3월 4월에는 뭐 달러가 어디까지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 다 제가 예측 기사 가져와가지고 반론을 하면서 이런 거는 환율과 통화력을 대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통화 정책이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뭐니 해도 그 나라 경제의 강함, 펀더멘탈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장기적인 어떤 그 거시경제 흐름상 수출이나 무역이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우리가 피해보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뭐 일시적으로 달러가 약세되고 일시적으로 뭐 위안화가 어떻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달러가 이렇게 강세된다 뭐 잠깐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보면은 환율이나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경제의 펀더멘탈로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 항상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혼자서 열심히 주장해오고 있는 바이지만 저 말고도 이미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번 저번에도 잠깐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같이 검증해 볼까요? 뭡니까 이게? 유로화입니다. 월봉으로 봐야죠.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죠? 2008년 모기지론 금융사태 이후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그때 유사이래로 많이 풀게 되면서 달러화는 그때부터 약해지고 각국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다른 화폐를 더 늘리고 그랬죠. 달러 채권도 여러 경쟁국들라서 이제 달러 채권 못 믿겠다 하면 다 줄여 나가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제부터 달러는 저물어 가고 있다 말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다 나와서 달러 조만간 뒤진다 다 그랬죠. 하지만 작년부터 달러는 점점 강해졌죠. 볼까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도 보면 월봉으로만 봐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쫙 우상향 했죠? 지금 보십시오. 우상향 하고 있네요. 그러죠? 네. 그리고 유럽도 2008년 이후로 물론 유럽도 똑같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반대로 약해졌을까요? 유럽의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순간에도 이렇게 달러를 많이 풀면서도 2008년 이후로도 미국 경제는 계속 잘 나가고 더 발전했지만 유럽 경제는 자꾸 힘 빠지고 약해지고 제가 뒷방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에 자기가 뭐 잘 나가던 양반이 뭐예요? 지금은 오락실 뒷방에서 지금 그 쪽방에서 지금 애들 돈 바꿔주면서 내가 인마 예전에 문신이나 보여주면서 팔뚝에 내가 인마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래봤자 할아버지가 뭐 지금 그렇죠? 네. 뒷방 늙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즉 뭐 상대적으로 어떤 뭐 변칙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서 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쩌네 환율이 어쩌네 하지만 길게 보면 뭡니까? 그 나라 경제력이 펀더멘탈이에요. 예. 이렇게 검증이 되거든요. 바로 여기 기사도 위에 보면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마침 이런 기사가 나와서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 상태인데 최대 경제 대국인 유럽을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독일도 지금 침체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과 비교하면 지금 유럽 경제의 부진은 더욱 뚜렷하다. 제가 아까 본 것처럼 2008년도부터 살펴보면
미국 경제가 82% 성장하는 동안 유럽 경제는 겨우 6% 성장했다. 그러니까 환율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죠. 맞죠? 앞으로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되고 저기 연준이 정말로 다시 달러가 계속 그런다고 해서 약세로 돌아설까요? 우리 원화는 강해지고, 아니면은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계속 금리 인상하나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터지달려고 하다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드디어 내려주는군요. 이제 우리도 따라 내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내년에 만약에 미국 연준이 내린다 해도 우리도 얼싸좋다 내리겠죠. 아니면 하반기에 뭔 일 터지면 우리 먼저 못 참고 아유 뭐 우리도 못 참고 환율이 뭐 위로 튀든 말든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아예 외환시장에서 손 놔버릴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하면서.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만큼 좋아지고 미국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금년 내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탈적으로 따졌을 때 안정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유럽과 중국 등이 먼저 침체에 빠지면서 하반기에요. 세계 경제를 뒤로 잡아 끌게 되면,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은 그나마 제일 견실한 나라가 어딥니까? 저번 제 그 동영상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던데 아주 분석을 아주 날카롭게 다루셨더라고요. 길게.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전 세계 경기를 침체로 빠지게 하면서 자기들 달러는 풀고 있지만 달러는 더 약세가 안 되게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뭐 지적하셨더라? 예. 이미 그 여러 가지 제조업들을 저기 미중 갈등과 패권 갈등을 부추기고 전 세계를 반으로 가르면서 돈이 정말 향후 시대의 돈이 되는 제조업의 생산 라인까지 전부 미국으로 지금 다 잡아 뜯어갖고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앞으로의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미국만 열심히 잘 벌어먹고 잘 살면서 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받쳐서 달러를 안 떨어지게 받치겠다는 기축통화를 가져가겠다는 그 의도가 이제 보이시죠? 아주 제가 그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주 분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말해온 게 그거고요. 즉 결국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견실한 미국의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또한 일본은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언제든지 달러가 약해질 경우에는 준기축통화국으로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럽하고 일본, 영국 파운드가 아주 큰 세계의 축이죠. 그 준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강세를 언제든 시킨 대로 자기 한몸 경제 희생하면서 받쳐줄 의향이 만땅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어마어마한 걸 선물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어디 일본 뿐입니까?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예. 바로 우리 저번 하반기 예측 결산에서 딱 하반기 예측 시리즈에서 다 나왔던 그 장면이죠. 이게 어딥니까? 미국, 유럽, EU, 영국, 그 다음에 뜬금없이 구로다. 전혀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리 정책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얘 지금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불러가지고 이 네 나라가 아까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전 세계에서 통화력이 가장 센 네 나라입니다. 얘네가 모여가지고 셋이서 한마음 한목소리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얘는 너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저도 나중에 그리 갈 수도 있겠네요. 뻘쭘하게 그 앞에서 코미디쇼 똥꼬쇼 한번 하고요. 그랬죠? 끌고 가면서 뭔가 가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말이 길어지. 어쨌든 같이 살펴봤죠. 예. 그래서 지금 보자는 건 이겁니다. 며칠 사이에 달러 지수가 아까 7월 12일 그런 사건을 해서 급격하게 100 아래까지 떨어졌었죠. 99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맞죠? 예. 그랬는데 이러면은 어떤 그 정책 변화가 이제 오게 될 거다 하면서 달러가 약세. 물론 99도 굉장히 셉니다. 98 이상이면 무조건 강세예요. 사실 달러 강세 전 세계적으로. 99도 세지만 지금 이쪽 예전이 보시면 아시죠. 그러긴 하지만
지금 99가 예전 코로나 빵 터지고 4월, 5월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달러 약세가 될 거다고 가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 금융 배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사이 달러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또 보기 좋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요. 색안경만 끼고 모든 여자들한테 딱지를 맞으면서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면서 보다 보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저기 까마귀 날고 배 또 떨어지네. 과수원 왕정 농사 망쳤네 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별일 아닌데 저는 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만한 일이 또 바로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뉴스를 보면 7월 19일 발표되는 영국의 6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6월 CPI와 PPI가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달러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달러는 이제 약해지겠네 하면서 상대적으로 6월 달에 금리를 올려버렸던 파운드와 유로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그 이어서 며칠 뒤에 나온 바로 하루 이틀 뒤에 나온 영국과 또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똑같이 미국처럼 다 둔화한 걸로 나와가지고 영국과 유로화의 강세가 갑자기 수그러들면서 달러 강세를 받쳐주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유럽하고 영국 역시도 작년 한 해 그 우크라이나발 그 에너지 위기 때문에 가장 심각했던 때가 6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지난 지금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똑같이 지금 6월 지표가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언급했었죠. 수출도 지금 우리나라도 잠깐 반짝 불황형 흑자 나왔고요. 일본도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무역수지 십몇 개월 만에 지금 흑자로 돌아섰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봐가지고 정말 모든 세계 경제가 살아나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섣부른 오해시고요. 지금 6월은 다 그런 때입니다. 작년 6월이 워낙 심각했던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영향으로 10% 이상 물가가 치솟던 때였고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요. 그랬던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딱 시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죠? 영국 물가가 진정된다는 소식에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였다. 다시 파운드화가 금방 약세로 돌아가지고 유로존, 유로화 역시도 똑같은 날 6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또 딱 때마침 지표가 나와지면서 다시 유로화도 약세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99에 한번 첨벙했다가 100 이상으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달러가. 미국에서는 별거 없었죠. 순전히 99에서 100으로 다시 세 자릿수 며칠 만에 다시 올라온 거는 미국에서 뭔 변화 없었잖아요. 금리나 앞으로 할 거다 연착륙이다 딱 그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올려준 겁니까? 결국은 유로화가 야 우리도 저기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어. 우리도 그렇게 달러에 비해서 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준 거. 그렇죠? 파운드화도 여기서 어이쿠야 하면서 떨어져 주니까 얘네들이 결국 밀어 올려준 거죠. 얘네만 그랬겠습니까? 아까 사진 보십시오. 한 명 더 있던 누가 남았죠? 우에다가 남았죠? 우에다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이거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이거 그냥 저도 재미로 얘기한 거지 절대 이런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와 파운드와 함께 아까 봤죠. 중요한 구성 통화국 중에 하나인 일본 역시도 최근 7월 말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정책을 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도는 가운데 이런 소문이 도는데 바로 이 CPI, PPI 나오면서 달러 약세에 빠지니까 우에다 역시도 언제 18일 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기자회견에서 그럴 리 없다 절대. 우리는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달러 약세를 고수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기자회견장에서 확답을 쐐기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역시도 그래? 1급 140엔 밑으로 쭉 떨어뜨리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엔화 약세 할 겁니다. 위에다가 말하면서 또 여기서 슬슬슬슬 지금 또
살짝 김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또 US는 가만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지만 99에서 다시 100으로 올라온 겁니다. 맞죠? 결국은 이 세 나라가 이게 진짜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간에 도움을 줬네요. 또 예. 자, 이것은 코로나 발발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번 격동기에 금융 격동기, 경제 격동기의 진짜 이면, 즉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화폐 전쟁에서 먼저 가장 큰 기축통화 경쟁국이 누굽니까? 유럽이죠. 왜 그러죠?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잖아요. 달러 인덱스에서 미국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가 유럽이죠. 50%잖아요. 이 대장입니다. 넘버 2입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그 기축통화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싸우면서 좀 약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졌을 때 유럽이 지금 마크롱이나 슐츠처럼 기회를 받다가 치고 나오면서 내가 한번 대장이 되어보겠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미리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면서 유럽부터 일단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 해가지고 빠뜨렸죠. 어디지? 그래서 먼저 가장 큰 기축통화 경쟁국인 유럽 경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침체에 빠뜨리고 그 후에 이번 마스터 플랜의 찐 목표물인 표적인 중국을 철저히 밟아놓은 후에 결국 상반기 내내 이렇게 밟으니까 지금 하반기에 길을 못 필 것 같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진행시켜서 어디선가 버블이 터지고 신용시장의 경색이 연이어서 빵빵빵빵 이제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신흥국부터 꼴딱꼴딱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 자산시장이 리셋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예전에 2차 대전 직후 때처럼 새로운 달러 체계로 모이면서 두 번째 기축통화 시즌을 이어가겠다는 이 큰 마스터 플랜을 누가 그랬다고요?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예, 1년 넘게 지적해 왔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지난해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오면서 이게 아닌가도 싶었지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맨날 반기별, 연도별로 결산을 내고 있죠. 결산 내면서 개인적으로 검증을 해오면서 기록해온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어 왔다고 성적표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얘들 뜻대로 된 거죠. 얘들 뜻대로. 다시 말해서 작년 말과 금년 상반기 내내 여러가지 불특적 요소들, 즉 작년 말에 이상기후로 생각보다 겨울이 따뜻하면서 유럽이 생각만큼 안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하면서 마크롱 슐츠가 목에 힘을 주면서 뚫고 나왔죠. 그러면서 친미파들이 입지가 약해지고 거기에 이제 독일 경제와 불란서 경제를 위하는 우파들이 슐츠와 마크롱을 지지해주면서 걔네들이 시진핑과 바이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저번 상반기 결선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토 회의에서 딱 결론이 났죠. 유럽 내부의 반발 세력을 다시 결집하고 반란 세력을 찍어 눌렀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대로 중국아 죽어라, 부동산 한번 터져봐라 하면서 그 꽁꽁 오미크론으로 봉쇄하는 그 안에 이제 청년층들을 이용해서 백지 시위를 통해서 중국 체제를 흔들려던 그 시도가 중국이 도리어 그거를 허를 찌르는 작전, 태극권이죠. 태극권 보면 확 찌르면 이렇게 막 몸을 비틀면서 그거를 궁뎅이 골반 한번 탁 털면서 상대가 공격을 내밀었던 상대가 뒤로 붕 날아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국이 일시에 전면 개방을 하면서 오미크론 역풍을 오히려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서 경제를 리오프닝 해버렸죠. 또한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금년 2월에 정찰풍선 사건부터 해가지고 중국을 푸틴만큼 세계적인 빌런으로 막 키우면서 3월 초에 러시아의 우크라 다시 대공세에 맞춰갖고 두 나라를 북한, 시리아까지 해가지고 이란까지 해가지고 아주 경제 제재부터 해가지고 죽이기에 전 세계가 같이 죽이기에 들어가려고 딱 계획을 몰아세웠는데 갑자기 3월에 어땠습니까? 중국이 러시아의 대공세를 말리고 평화 중재안을 들고 나오면서 그러한 국제적인 노력, 미국의 의도를 무위로 돌렸고요. 기세를 몰아서 오히려 중국은 중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굉장히 넓힌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미국과 그 뒤에 금융 배후 세력들의 노력들의
뭔가 차질을 주는 것 같았지만 반기별 연도별로 어떻게 정말 그 예상한 대로 흘러간 날을 결산을 계속 내보면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얘네들 뜻대로. 현재는 또 7월 들어서는 미국 내 반도체 기업 연합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하겠다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얘네들이 국가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해선 자기들도 이 정도는 이해한다 식으로 순순히 협조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점점 더 상반기 심해지더니 이제 하반기에는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시장 조사력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얘네들이 그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그 자기들의 그 시장이 지금 당장 나오는 통계적으로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전망과 달리 다른 여러 가지 중국의 여러 소비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소비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지금 제가 볼 땐 이번 가이던스에서 그거를 제대로 고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AI에 또 끼어가지고 제대로 고백 안 하고 일단 뻥튀기겠죠. 주가 오르면 자기들도 좋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얼마나 이제 중국에서 자기들 매출이 위축될지도 이미 지금 사실 굉장히 저는 겁을 내고 알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저렇게 빌빌거리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7월 달에 새로운 또 어떤 반도체나 첨단 어떤 그 칩 그런 거에 어떤 AI 관련 그런 거에 관한 것까지 전부 다 벤처 투자부터 해가지고 생산 판매 지적 재산권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더 강하게 지금 행정 법안을 지금 입안을 시키려고 지금 벌써 2개인가 예고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반도체 연합이 다 같이 단톡방에 모여서 우리 이러면 되겠는가? 내일 점심 먹고 모여갖고 머리띠 두르고 직접 워싱턴 백악관으로 찾아가면서 간 거죠. 제가 이거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움직임이 장난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아예 절단 내려고 하네.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불이 나게 어떻게 워싱턴으로 몰려가서 더 이상의 반도체 분야의 중국 디커플링은 우리 미국 기업들도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죠. 이런 계속 여러가지 이 거대한 BF단의 기축통합 패권 음모에 이 반발되는 일들은 계속 오지만 결국은 그걸 하나하나 다 진압하고 다 자기들 뜻대로 다 조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언제 뉴스인가요? 이것도 엊그제 뉴스인데요. 18일 미국 반도체 업계가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두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경영진들은 고위 관료와 회담을 갖고 관련 협회는 중국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성명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성명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노사 협의하듯이 딱 그 긴 테이블 놓고요. 이쪽에는 누가 앉았습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앉아있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앉아있고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앉아있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딱 4명 앉히고요. 사측 대표죠. 이쪽에서는 이제 노조 측 대표 누굽니까? 퀄컴, 인텔, 엔비디아 이외에 이제 직접 참가는 못했지만 성명서에 서명 안 했들 여러 명 있겠죠. 또 다른 회사들 얘네들 대표로 딱 노조 조끼 입고 파업 조끼 트럭 조끼 입고 지금 머리띠 둘러매고 지금 투쟁투쟁 하면서 지금 거기서 합의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중국도 거기에 맞서 갖고 이제 게르마늄 칼륨 같은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다 하니까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여러 면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된다는 겁니다. 퀄컴이라는 회사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납품하도록 허가받은 미국의 유일한 회사다. 인텔은 AI형 반도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엔비디아는 다 알다시피 저기 중국 전용 AI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다들 중국에서 크게는 50%, 적게는 20% 정도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지금 어떡하란 얘기냐 하고 지금 가서 못 참겠다고 으쌰으쌰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역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 뒤에 숨어있는 지구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금융 배후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들 계획대로 한치의 변경이나 오차 없이 지금까지는 밀어붙였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네요. 실패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짚어보면 가장 큰 우방이자 잠재적 경쟁자인 유럽부터 찍어 눌렀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나토 회의까지 해서 결과 보니까 그들이 순순히 협조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외에 영국, 캐나다 등 가장 세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큰 G7 국가들을 자기들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게 다 회유하면서 야 니네 저기 이제 저기 뭐 후쿠시마 광어가 뭐 썩었네 어쩌네 싸우지 말고 니들 다 오염수 방류하는 거 다 저기 화해해. 일본이랑도 이제 저기 동양 서양 우리끼리 이제 단결해야 돼 하면서 이번 G7 국가 회의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신 이제 중국하고는 어떤 일 있어도 저쪽하고는 이제 안 놀기다 하면서 완전히 회유했고요. 또 이렇게 중국과 커다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손 떼면서 경제나 자본 디커플링을 앞으로 더 심화시키자 약속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밖에서의 수출길이 막히고 미국과의 금리차 이제 내수도 이제 안 좋아지면서 미국과의 금리차로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자국 내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가 자극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폭탄이 언제 터지나 안절부절 하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엮인 여러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디폴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는데 지금 이렇게 7월까지 착실하게 제가 볼 때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록 달러와 약세가 뭐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온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유럽의 침체는 더 확실해지고 있고요. 중국도 침체 기온이 짙어지면서 물론 이번 6월 한 달 저기 물가가 조금 완화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크게 다들 반등할 거라고들 생각하시나 본데 한 달 지표 가지고 그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보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는 모양도 그러고 하반기에 쉽게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가 좋아질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면 아무리 이대로 미국 연준이 정말로 시장의 희망대로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진다고 하면서 환율 시장에서는 바로 며칠간의 변화처럼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유럽, 중국은 침체에 빠질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될 확률도 더 커졌는데 여기서 미국 경제 혼자서만 그나마 버티든 아니면 그 영향 때문에 미국도 같이 따라서 어느 정도 얕은 침체든 뭐에 빠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은 전부 어땠습니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다. 달러가 최고다 하면서 달러를 2020년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처럼 달러를 찾게 되면서 달러 선호도는 다시 제가 볼 때는 위로 높아지게 마련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고 중국에서 판공성에서 중국 경제 혼란 속에 PBOC 차기 총재를 임명하였다. 이 사람인데요. 새로운 중국 인민은행 수장 자리에 판공성이라는 이름의 부총재 겸 공산당 위원회 서기가 임명됐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베테랑 경제학자이자 은행가인 물론 자기들 공산당 지금 전부 자기 측근으로 모든 그 분야에 지금 수장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죠. 자기 측근이란 건 뭡니까? 예전 뭐 그 장점인파나 그 다른 계열 상하이파나 그런 다른 시진핑 파가 아닌 다른 파의 어떤 그 인물들을 싹 갈아치우고 자기 이제 공산당 인물들로 그 비경제인인데도 그쪽으로 다 앉힌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위안화가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고 점점 중국에 이제 경제나 외국인 자본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 출신 중에서도 실제 경제 일을 했던 경제통 전문가 그 사람 경제학자이자 은행가 베테랑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온 사람을 급하게 앉힌 겁니다. 네가 좀 어떻게 잘 해봐라. 너 좀 뭐 안다며 하고 앉힌 거죠. 이 사람은 예전에 2016년도에 이 사람의 언행을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그때도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석해가지고 그때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청중들에게 중국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지키는 거다. 2018년도에도 중국 위안화가 압력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환율시장의 트레이더들한테 위안화에 대해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즉 뭡니까? 환율 파이터예요. 파이터. 아주 그 환투기 세력에 맞춰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는데 아주 경험이 많고 좀 강자가 있는 사람으로 급하게 총재를 바꿔 앉혔다 이겁니다. 즉 판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에 전념하는 그런 개혁가의 자격을 이 사람은 입증해야 할 거다. 그러라고 시진핑이 앉힌 거니까요. 자, 환율의 시장에서 이렇게 또 중국은 굉장히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 그 일본 반도체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정말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야구 같네요. 한국 시리즈를 할 건데 이 한국 시리즈는 되도록이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주변에서 봤으면 합니다. 정말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증권 시장이나 나라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하반기 우리나라 드디어 반등하고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가 아니라요. 하반기 정말 무슨 일이 터질지 정말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책을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구간이 드디어 이제 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리즈 쭉 할 건데 이 얘기는 되도록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평소 제 채널을 모르던 사람도 좀 소개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또 이 긴 얘기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드리고요. 부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